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의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촌의 서안식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한양도성의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대기 주거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충정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구차장님, 혹시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조선시대 한양을 생각하실 때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번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출입이 많은 한양도성이 남쪽이 아니었을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마도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남대문이기 때문에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상은 서대문이었던 돈이문 주변이 가장 번화했습니다. 사실 그 서대문 주변이 가장 번화했던 이유는 그 서대문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마포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주로를 타고 올라가면 중국과도 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러한 현상은 개항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지역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되죠. 따라서 최초의 기차역인 서대문 정거장도 이 인근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약현성당도 이 근처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지학당도 이 근처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알아볼 금화장 주택지, 충정아파트, 그리고 경교장 이외에도 이 인근에는 많은 근대기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충정각이라고 불리우는 맥렌란 주택, 그리고 최근에 새 단장을 해서 개관을 했죠. 딜쿠샤라고 불리우는 엘버트 테일러 가옥, 그리고 홍남파 가옥, 그리고 유암양행 사택까지 우리나라 주택사 그리고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택들이 바로 이 인근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 지도는 1936년에 제작된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지도인데요. 여기 돈이문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문 바깥으로 굉장히 번화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돈이문 바깥으로 이렇게 전차가 지나다니고 극장, 그다음에 병원, 학교 등 이런 시설들이 이곳저곳에 들어서 있죠. 이곳에 바로 일제강점기 3대 주택지 중에 하나인 금화장 주택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금화장 주택지 위에 일제강점기의 3대 주택지는 어디가 더 있을까요? 네, 일제강점기 때 3대 주택지로 꼽히던 곳은요, 지금 현재의 장충동에 해당하는 곳에 소아원 주택지라고 하는 주택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현재 후암동에 해당하는 곳에 학강 주택지, 그리고 바로 이곳에 금화장 주택지가 3대 주택지로 꼽혔습니다. 이 주택지들은 모두 당시의 주택지 개발에 있어서 기준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주택지들이었습니다. 금화장 주택지는 현재 충정로 3가에 해당하는 곳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이 금화장 주택지는 뒤에 금화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사계절 풍광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남향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뭐 이렇게 지대가 높아서 멀리 조망이 좋고, 그리고 공기도 맑아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위생적인 주택지라고 선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금화장이라는 말만 들으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던 어떤 여관이나 오래된 그런 숙소 건물 이름이 생각나는데요. 왜 주택지에 이런 장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그 금화장이라고 했을 때 그 원이나 장과 같은 경우는
유원지의 원, 그리고 별장의 장과 같은 곳에서 한자를 따서 지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교외 지역에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런 주택지 이름에 반영해서 달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는 것은 마치 최근에 우리 아파트들 지으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현상과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화장 주택지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분양되게 되는데요. 당시에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교수, 그리고 회사의 임원, 공무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자기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뽐내고 싶은 최신의 각종 다양한 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네, 여기 2동의 주택을 보고 계신데요. 이 주택들이 바로 금화장 주택지에 지어진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택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급경사 지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단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돌출시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을 부린 서양식 주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듯이 굉장히 수평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최신식 주택이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 이런 최신의 주택들이 지어졌던 금화장 주택지지만 현재의 이러한 주택지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화장 오거리 그리고 금화장 고개라고 하는 이름에만 사실 그 흔적을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당시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은 축대가 당시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충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옥은 우리 고유의 주거 양식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그 문화주택은 서양식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또 주거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파트죠. 같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집합주택 개념으로서 주거가 수직으로 적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아파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개념이 적용된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나요? 네,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던지 당시에 여관이라든지 하숙집 그리고 합숙소와 굉장히 혼동돼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또 지어진 거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러서 1930년대에 지어지는 것이 그 최초의 아파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당시의 아파트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와 굉장히 많은 부분 달랐습니다. 아쉽게도 충정 아파트는 그 도면이 없기 때문에 내자동에 지어졌던 미쿠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를 통해서 그 모습을 추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층에는 공용 공간이 들어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라 하면 사교실, 그리고 당구장, 그리고 식당, 오락실, 조리실, 목욕탕과 같은 곳이 1층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각각의 주호들이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는 가족형도 있고 또 독신자형으로 이렇게 섞어져서 이런 그 주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의 건설과 또 사용 주체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보니까 내부에는 이렇게 다다미가 깔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실 목조로 지어졌습니다. 예, 목조로 지어진 아파트 좀 상상하기 힘드실 텐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충정로에 지어졌다고 하는 조선 식산은행 독신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목조로 지어진 사례입니다. 지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 2층 규모를 가진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충정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죠. 당시 최신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아파트였는데요. 따라서 현존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바로 충정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택은 바로 경교장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경교장 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가 벌써 활동을 했었고, 김구 선생님께서 그 경교장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원래 일제강점기 광산왕으로 불리웠던 최창학이 지은 죽천장이라고 하는 주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주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주택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철근 콘크리트는 당시에 매우 비싼 건축 재료였습니다.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의 가격은요, 목조의 약 2배, 그리고 벽돌조의 한 1.5배 정도 되는 비싼 재료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재료를 쓸 수 있는 곳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관공서라든지 학교, 이런 시설들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최창학이 이러한 건축 재료를 자신의 주택에 사용을 했던 거죠. 와, 교수님, 그러면 경교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기록으로 보면요, 당시 이 경교장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 총 12만 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세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간 초호화 주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러한 주택에 어울리는 고급의 가구 그리고 장식품들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구와 장식품 비용을 모두 합쳐서 당시에 추정한 가격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요즘 시세로 또 따져보면 약 6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주택이었죠. 그런데 이 초호화 주택인 경교장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서양식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일본식 평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교장은 당시에 영국의 19세기 빌라의 기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주택 평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과 사진을 좀 보시면요. 1층 홀로 진입하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썬룸이라고 하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양쪽으로 응접실과 그리고 당구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서양식 실이기 때문에 수입 대리석을 사용하고, 또 스위스대 벽지를 바르고,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고, 또 창문에는 커튼을 달았죠. 당구실 뒤쪽에는 서양식 식당을 두었는데요. 여기에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1층에 있고 부엌은 지하 1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음식을 해서 1층으로 나르기에 굉장히 번거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음식을 나르기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또 이 주택에 설치를 했습니다. 2층에는 서양식 서재를 두기도 했는데요. 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옆에 독고노마를 두고 또 다다미를 깐 일본식 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식 건물 안에 일본식 방,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안에 목조라고 하는 굉장히 절충적인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그 광산왕이라고 불리웠던 최창학이 나는 이런 새로운 주거 문화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과시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넓고 호화스러운 주택에 살았던 최창학은 정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겠는데요? 네, 그런데 최창학은 정작 이렇게 화려한 주택을 지어놓고 이 주택은 그 접대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경교장 뒤에 이렇게 한옥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제 생활은 이 뒤에 있는 한옥에서 했던 거죠. 새로운 주 생활에 대한 선망, 그리고 동경과는 별개로 실제로 그 주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한양도성의 서쪽은 당시에 신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근대기에
다양한 주택들이 소개되고 실험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특히 충정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주택지인 금화장 주택지뿐만 아니라 수직형 집합주택의 원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충정아파트,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최고 부호의 최고급 서양식 주택인 경교장까지 만나볼 수 있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근대기 우리 주거문화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하죠. 다음 시간에는 삼청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청동에는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주택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